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고려대학교의 정혜주라고 합니다. 일단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보편적 의료보장으로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이 강의의 내용은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룹니다. 저희 전체 주제가 건강안보고, 그래서 저희 오늘 강의의 주제는 건강안보 내용 내에서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확장해서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한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을까, 현재와 좀 발전된 그런 시스템을, 그런 고민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건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의 정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이 WHO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건강을, 그러니까 WHO는 세계보건기구의 약자고요. 건강은 이제 단순한 질병이나 허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상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차원이 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차원이 있고, 그 상태는 건강 자체가 이제 데피니션이니까 웰빙의 상태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뭐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로는 적절하지만 과연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의들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 인권선언 내용을 보면 여기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라고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도달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이제 차이는 여기는 사회적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완전한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도달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슷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건강의 유지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혹은 완전한 건강의 유지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사실 어제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약간 졸리기도 하고 목도 좀 아프고, 겨울이다 보니까 이제 건조해서,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원래 선천적으로 척추 분리증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로를 하거나 하면 완전하지 않아요, 저의 건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 시스템이나 건강정책은 이 모든 건강들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인가? 근데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면 그럼 도대체 뭘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약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 삐딱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상태예요. 우리 모두는 조금씩 아프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완전한 건강, 정말 이제 막 철인의 건강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서도 노쇠를 하기도 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대충 약간씩 아픈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살아가고, 나이가 들면서 내려오는 이 건강에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인데, 이 신체적 건강은 보통 그냥 피지컬, 그러니까 정신 건강과 관련되지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그냥 신체적 건강이라고 사실 부르는 경향이 좀 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멘탈 헬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정신적 건강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사회적 건강은 뭐냐는 거죠. 그 WHO 그 정의에 나오는.
그래서 이것들을 통틀어 제가 약간 가설적으로 일단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최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은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건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이긴 하니까요. 아픈 사람을 그냥 두지는 못하는 거죠. 저희의 보건학의 최종적인 목표는 건강 증진이고 보건의료 시스템의 최종적인,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의 최종적인 목표는 질병의 치료라서 저희는 이제 아픈 상태가 건강한 상태보다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내재한 학문 분야여서요.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면 어떡하냐? 혹은 우리가 그 치료를 하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질문이 되는 것이죠. WHO는 몇 가지 여기 이 C가 이제 classification, 그러니까 분류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질병 분류 체계가 제일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 ICF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F는 functioning에서 나온, 그러니까 기능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WHO가 사실 드래프트를 만든 헬스 인터벤션, 그러니까 보건 혹은 뭐 건강 개입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이게 크게 세 개가 하나의 어떤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의료 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 ICF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가 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질병은 사실 질병 상태인 것이고, 질병 자체가, 그러니까 인체는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질병이 그 사람인 것은 아니고, 인체가 질병으로서, 그러니까 질병을 겪게 되는 과정은 이제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물론 결핵의 치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람이 결핵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했을 때 아마 호흡기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코로나 자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코로나에 걸려서 어떤 환자가 2달 동안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그러면 2달이 지난 후에 사실 걷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근육이 다 이제 빠져나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관심 있는 사람이 한쪽에 있다면,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같은 사람들은 이 환자가 코로나 때문에 신체적 활동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겠죠. 한국 사회에서 한국형 상병수당 논의가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요. 상병수당에 관심 있는 아마 정책가들은 이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질병이든 간에 그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어떤 생계 보조를 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데 관심이 더 많을 겁니다. 그 원인은 뭐든지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이 ICF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과 장애와 건강에 대한 국제적 분류 체계인데, 여기에서 어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여기에서 결국에는 이게 신체 자체의 어떤 기능과 구조,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는 무엇을 통해 결정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질병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함께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고 영어를 좀 하긴 하지만 이제 한국말처럼 편안하진 않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TV를 틀면 이제 거의 이제 귀가 안 들리는 상태가 이제 되는데요. 그때 그래서 유학생들이 많이 틀어놓는 게 자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closed caption이라고 하는 이 자막을 TV에 틀어놓으면 저희는 귀가 안 들리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조금 들리는 상태가 되고,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신체적 상황은 사실은 이러한 자막 같은 것들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휠체어를 타야 하는 신체적 상황은
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램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사람의 활동과 참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질병은 그 자체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질병이 야기하는 이 사람의 삶에 대한 결과는 사실 이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로 이 질병이 야기하는 사회적 신체의 상태와 그걸 통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와 못하는 행위, 그 결과로서 사회적인 참여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 상태를 그냥 크게 저희가 지금까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마 한쪽 끝이 이제 죽음이고 이쪽 끝이 완전한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게 있다면 사람들이 이 곡선이 어딘가 있을 텐데요. 사회적 건강을 앞에서 이야기한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통한 어떤 사회적 참여라고 만약에 본다면 지금까지 건강은 사실 이쪽을 중심으로 고민을 좀 해왔는데 사회적 건강이라고 하는 참여에서 완전한 고립부터 시작해서 완전한 참여로 가는 이 부분을 사회적 건강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보건의료 시스템은 죽음에서 건강으로 가는 이 부분에 계속해서 고민을 해왔지만 다른 한 축으로 어떤 특정한 신체적 상태에서 이 사람이 더 많은 사회적 건강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죠? 그것도 다른 한 축의 목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위해서는 사실은 질병 치료 이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저희가 뒤에서 이제 주로 소우령 유급병과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소우령 유급병과 지원제도는 결국 이제 아플 때는 쉴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등장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아프면 쉬자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처럼 사무직인 사람 그리고 대부분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비대면 수업을 다 할 수 있어서 어디든 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집에서 이제 안전하게 있으면 되는데 뭐 물류센터라든가 콜센터 이런 데서 집약이 돼서 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에 이제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계가 힘드시니까. 이거를 뭐 내가 열이 좀 난다고 오늘 일을 안 하면 오늘 일당을 못 받는 거는 당연한데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위험을 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퍼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의 유급병과의 경우도 이제 조류독감 당시에 H1N1 당시에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별로 도입되기 시작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의 일당을 드릴 테니 집에 계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이 있어도 못 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물론 일단은 병원 서비스 혹은 뭐 의료 서비스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못 가는 이유는 수십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나의 오늘 생계를 포기할 수 없다. 혹은 이제 가장이 아프면 가족이 다 굶게 되니 이 사람이 입원한 동안에 그 가족의 생계비를 어쨌든 국가에서 주면 아마 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린 거예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봤더니 저희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하면서 여러 이제 좀 비정규 노동자분들을 많이 뵀어요. 뵀는데 여성 노동자회에서 오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제 뭐 저희 학교의 김희강 교수님 이런 분들이 돌봄 정의, 뭐 돌봄 복지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돌봄이라고 하는 부담은 주로 여성이 지고 있고 그래서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면 그 여성이 그 사람을 돌보지만 그 여성이 아프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뭐 와병 상황이 짧고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 본인이 본인을 케어하면서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쓰러져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간병 뭐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술을 하면 나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수술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 요양, 간병, 휴업급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양은 보통 저희가 그냥 요양급여라고 하면 이게 병원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병은 이제 간병비인 거죠. 이 사람이 아플 때 누가 돌봐줄 거냐,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휴업급여는 이제 손실된 노동일에 대한 보상. 그래서 내가 일을 못할 때 그 부분을 누군가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일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서울형 유급병가 이번에 좀 평가 연구를 하면서 좀 찾아봤던 내용이 인터뷰를 저희 이제 연구 교수님께서 하셨는데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꽃집을 경영하시는 분이에요. 손목이 다쳐가지고 뭐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을 받으셨는데 이 손목의 상태가 원래처럼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꽃집을 더 이상 하기에는 힘든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예.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예인데 어르신이 뭐 집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 골절이 돼서 병원에 가셨는데 가시면 이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퇴원하셔야 되잖아요. 퇴원한 다음에 집에 오면 거동이 안 되는데 돌봐줄 사람은 없는 거죠. 다른 예는 그러니까 유방암 수술을 받으신 후에 이 오십견을 엄청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밸런스가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 자국이 이렇게 당겨지니까 이게 돌아가서 오십견이 오시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냥 환자들끼리 어떤 뭐 맘카페 같은 데서 그냥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회적 참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도 있고 복지도 있지만 사실은 건강히 할 역할도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이 재활과 유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분이 아팠는데 좀 전에 그 할아버지 예처럼 아팠는데 누워 계실 그러니까 수술 끝난 다음에 누워 계실 수는 없으니 이분이 독립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서포트를 계속 해드리고 그러니까 생활 지원도 하고 뭐 제가 치료도 하고 하면서 어쨌든 독립적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돌봐드리는 것 그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꽃집 하신 그분의 예는 이게 이제 보건복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인 거죠. 한편으로는 이 손목에 대한 재활치료를 계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보통 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잡 매칭을 해드려서 이런 손목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연결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그 치료를 받으신 분이 그런 어떤 그 노동시장 정책으로 연계가 되면서 이분이 다시 사회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계가 있어야 결국 이분이 그 신체적, 정신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냥 보건복지, 노동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정책의 여러 분야들이 연계되어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면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뭐 재활이나 유지나 커뮤니티 보건의료 케어와 같은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장이 되어야 아마도 뭐 복지든 다른 사회정책 분야든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계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보건의료 시스템 자체의 확장 이거를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주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치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질병을 파악하고 그 질병을 이제 해소하는
혹은 이제 질병을 없앨 수 없다면 뭐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것이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였다면 그게 아니라 회복, 이 목표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 상태, 여기서 말씀드리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뭐 원래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쨌든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보건의료 시스템 목표로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회정책 분야와의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것까지를 사실 고민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 시스템은. 그런 이야기를 길게 드렸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 역시 WHO의 세계보건기구의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보편적 건강보장은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 서비스가 적시에 필요할 때 그곳에서 경제적 고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일단 보이는 거죠. 하나는 일단 건강 서비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죠? 그리고 이것에 접근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요소로 하고 있고, 이때 이 건강 서비스는 사실 그 치료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필수적 건강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전체를 사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증진부터 예방, 뭐 스크리닝 이런 거죠. 치료, 재활, 완화적 돌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그 개인과 공동체의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질 높은 건강 서비스가 어딘가에 이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 보장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숙련된 보건의료 인력이 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은 이 UHC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에다 인베스트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 기반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질병의 예방과 치료뿐 아니라 웰빙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거를 조금 사실은 앞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면 되게 그냥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사실 좀 구체적인 어떤 정책 지점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쭉 이제 개념으로 앞에서 설명으로 드렸던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 이 UHC라고 하면 이 큐브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누구를 보장할 거냐, 인구 집단. 그다음에 이 큐브가 있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가, 그리고 비용, 경제적 보호는 어느 정도인가라고 해서 이제 뭐 모두를 보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취약계층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모두를 보호하고, 그리고 뭐 일부 뭐 사실 뭐 치과나 약국 같은 거는 보장 안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다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무상 의료에 가깝게 이제 공적 재원으로 마련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이 큐브가 꽉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보장이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우리나라처럼 이게 이 비용이 뭐 한 60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저희가 나오잖아요.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 중에서도 주로는 이제 병원 서비스 일부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 집단은 뭐 지금 다 보장이 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큐브가 다 차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그림인데요. 이 큐브는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고려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인구 집단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2~3% 정도의 사람들에게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의료급여를 지급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건강보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방식인 건데요. 이 사회보험 방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조세 기반 시스템이 보통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나눠서 쓰는 형태라면 사회보험은 아주 명확하게 이제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그 임노동 관계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 보면 반반 내죠. 그래서 우리 고용주가 반 내고 노동자가 반 내는 형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데요. 뭐 사실 나라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경우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미국의 이제 민간 건강보험은 고용주가 100%를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애매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가입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결국에는 반을 내줄 고용주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훨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돼서 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뭐 직장을 계속 다니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 은퇴하시는 순간에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서 보험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러니까 수입은 없어지는데 보험료는 늘어나는 뭐 요런 상태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사실 좀 나은데요. 다른 사대보험의 경우에는 여기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고용주가 명확하지 않은, 예를 들면 뭐 자영업자부터 시작이 되겠지만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뭐 특수 형태 근로자, 뭐 택배 아저씨, 뭐 캐디, 뭐 학습지 교사 이런 분들이 이 사각지대로 이제 계속 빠져나가게 되고, 특히 이제 대리기사 분들은 요즘에 건강보험도 가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경제적 보호는 여기서는 이제 전체 정책 버짓에서 개인이 얼마나 부담을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재원이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국의 경우도 이게 건강보험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건강보험은 대부분 병원 서비스를 보장을 하고 있고, 보건소 기반의 사업들은 대부분 국세나, 그러니까 그 조세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또 건강증진재단에서 하는 다양한 금연 사업들은 또 기금으로 되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건강보험만을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치료 서비스를 위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원에 의해서 보장되는 다른 파트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용되는 이 재원의 혼합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서비스 부분은 어떤 서비스가 보장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되게 근본적이지만, 다른 한축으로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저희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공론화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 뭐 이런 것과 관련되는 지점들입니다. 병원 서비스 굉장히 잘 발달돼 있고 우리나라 이제 병원들 굉장히 잘 하시지만, 계속 공공의료 강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병원의 오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의 경우는 뭐 이제 영리병원이 있고 비영리병원이 있어서 그걸 나눠서 보는 연구들도 있고, 한국 사회는 물론 연구도 있지만 이제 주로 담론 수준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제 공공의료냐 뭐 민간의료냐 이런 차원들이 요 원래의 UHC 큐브는 사실 반영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큐브 세 가지 축에 대한 어떤 새로운 확대라고 하는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좀 확장되고 새로운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 혹은 공공 건강보장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면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나라의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담론은 이제 이 건강보험을 위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병원 서비스 위주로 아무래도 논의가 되고, 그 아웃컴은, 그 결과는 이제 치료받음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암 수술한 환자분들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유방암 절제 수술을 하고 뭐 항암 치료하는 거기까지거든요. 그 다음의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삼터에서 가까운 커뮤니티나 그런 곳에서 이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건강의 회복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들이 논의가 사실 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특히 이제 보건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공중보건 서비스가 같이 논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 쪽은 따로, 이쪽은 따로. 그리고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장성 논의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정적 측면이 굉장히 중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강화 담론은 좀 따로 있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뭐 60%다, 70%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데 어떤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사실 주어져서 사람들을 정말 건강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들이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주라던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혹은 이제 공공 혹은 민간이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들이 이게 뭐 보편적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WHO 담론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회의 담론 내에서는 좀 존재하기 어려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괄호를 치고 한국적 맥락에서의 이제 UHC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 위주로 고민이 되다 보니 이 확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보편적 건강 서비스라고 하는 담론을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런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UHC가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UHS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공재원의 비중과 그 혼합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들을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는 보건의료 돌봄 그러니까 뭐 헬스케어죠. 헬스케어의 질과 이제 오너십 누가 이것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보건의료 인력이 처우는 어떤지 왜냐하면 서비스로 들어가야 사실 이제 진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의료 돌봄의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좀 광범위하게 좀 더 총체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주요 보장 대상이 이제 병원 기반의 치료 서비스와 일부 요양비용 일부라면 이제 앞에서 UHC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적 돌봄 총체를 이제 고민을 해야 한다. 건강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뭐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양급여뿐만 아니라 휴업급여, 간병비, 뭐 재활, 교통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민되도록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 완결점이 이 UHC에서는 치료 종료로 일반적으로 생각이 됐다면 이제 회복과 기능의 복귀 그리고 그 기능의 복귀가 어렵다면 이런 다른 서비스가 어떻게 연계되어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고민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잠깐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이제 작년 2021년 서울형 유급병과 지원제도 수혜자 및 탈락자의 1인당 비용 발생 항목인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자가부담 의료비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이게 입원을 하셨던 분들이니까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소득 손실액이 그거보다 조금 많은 136만 원 그다음에 교통비가 12만 6천 원 그리고 교통 시간의 시간의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한 14만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간병비가 23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서울형 유급병과 지원제도 활용을 하신 분들의 이제 비용 내역이라고 보면 저희가 계속 아마 서울형 유급병과 지원제도가 도입됐던 이유 자체가 저 큰 소득 손실액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의료비보다 더 많은 소득 손실액 때문에 그게 이제 도입이 됐고 그 다음으로 아마 큰 것들을 좀 찾아보자고 하면 지금 많이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간병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냥 비용적 차원으로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장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차가 굉장히 커서 도저히 본인이 간병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가족 중에 간병을 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차후의 어떤 고려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사실 그냥 예시로 가져온 거긴 한데요. 지금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료비가 있고 이제 휴업비용, 그리고 상병수당이나 유급병과 그다음에 이제 간병비용 이렇게 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보장되는가를 그 전체 어떤 헬스케어의
그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증진부터 시작해서 예방, 치료, 재활, 유직, 뭐 커뮤니티 지원까지 되는 여기에서 이제 누가 이걸 주고 그 의료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냥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런 식의 좀 커다란 매핑.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요 부분을 다뤘던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요거뿐만 아니라 이 전후와 위아래의 커다란 매핑이 어떤 보건의료 돌봄, 건강 돌봄의 총체로 좀 인식이 되고 이 정도의 대상이 어떤 보장성 강화의 내용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서울형 건강보장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시다시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건강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그 중앙정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의를 갖고 있는데요. 뭐 그중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뭐 한국 사회에 최초로 도입된 공적 상병수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제 그 이후에 많이 도입을 했죠. 따라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또 지방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건강보장 정책을 또 최초로 시행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상병 발생부터 이 치료 시점에, 왜냐하면 서울형 유급병가는 사실 그 입원 시점에만 그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아마 보편적 상병수당으로, 한국형 상병수당으로 확대가 되면 이거는 가능하면 아마 뭐 의료적 인증의 형태로 도입이 된다면 이 사람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까지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지금 시범사업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요. 그걸 이제 목표로, 그러니까 노동시장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간병의 경우는 병원에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간병의 경우는 사실 크게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장기요양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 등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암 환자들처럼, 그러니까 뭐 수술 이후에 일시적인 장애,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린 그 할아버지처럼 이제 고관절 골절 후에 일시적인 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 서비스가 아예 없는데요. 유일하게 사실 있는 게 이 서울케어의 돌봄 SOS의 일시적 간병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에서 여기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되고 실제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많이 확산이 되는 것. 그리고 뭐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어르신들만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어르신들도 많지만 사실 대부분 중장년층, 40대, 50대, 60대가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시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일을 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간병 서비스가 어떤 뭐 돌봄, 서울케어 돌봄 SOS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반드시 같이 결합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이제 뭐 시립병원과 이제 이 요양의 경우에는 뭐 시립요양병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재활 부분은 사실 노동건강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려들이 있어서 이제 권역별 한 개 정도의 노동건강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전환기 케어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이게 이분이 뭐 이렇게 산업재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와 상관없는 어떤 상병이나 재해가 발생을 해서, 상해가 발생을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을 때, 이게 치료를 받고 퇴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에 요양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떤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외래 치료까지 포함을 해서 결국 이 사람이 이 사회 참여를 복귀할 수 있고 사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람의 건강이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될 수 있고, 만약에 회복되지 못한다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보건의료 시스템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서울시민 건강생활 책임제라는 이름으로 저는 그냥 붙였고요. 이 이름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어떤 병원 접근성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비도 계속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이 사람이 서울 시민이 다시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시와 뭐 자신의 삶과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보건의료 시스템이 함께 돌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이런 보건의료, 소득, 간병 통합을 통해서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건강 생활 파탄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것의 결과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 대상자들에 대한 코호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그 케이스 매니저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그 어떤 전체적으로 매니지 해주는 분이 계셔서 이분의 사회 복귀까지 이렇게 책임지면서 같이 해주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을 테고, 그리고 지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시민들만 대상으로 지역 가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요약을 하자면요, 앞에서부터는 이제 건강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게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를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그것이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이런 건강보장 시스템을 새로 설계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였고요. 그걸 기반으로 현재 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라고 하는 건강보장 시스템을 이제 서울시민 건강생활 책임제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병원부터 지역사회까지 연결하고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모니터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결국 어떤 이 서울 시민의 사회적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확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그 서울형 건강보장제도의 확대와 주로는 이제 건강 서비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통한 이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라고 하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제도인데, 이것을 조금 어떻게 총체적인 건강 보장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